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대한 숲도 결국은 바람에 날아온 작은 씨앗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직업의 현장에서는 미래를 바꿀 변화의 씨앗들이 끊임없이 싹을 틔우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그 치열한 삶의 궤적 안에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이 숨어 있기 바랍니다. 목소리의 한 조각이 몇 년 뒤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직업 속에서 내 일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 잡학사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 파견 등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 파견 대체 근로 사용 기간에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도 포함하도록 기간제 법과 파견법 행정 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간제, 파견법상 대체 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히 해석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행정 해석 변경을 통해 육아휴직 등 결혼 대체 시 기간제, 파견 사용 기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편법 활용을 차단하기 위한 인수인계 기간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된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체의 구인 및 채용은 늘어났지만 3분기 채용 계획에는 신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의 인력 부족 규모보다 사람을 덜 뽑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는데요.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찾아보면 올해 1분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4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채용 인원은 13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명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1일 기준 기업의 부족 인원은 46만 7천 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 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4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천 명 줄었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 사회복지사업 피스업, 건설업 등에서는 채용 계획 인원이 늘어난 반면 운수, 창고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동일, 반복되는 재해는 반드시 끊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안전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현장의 노력이 지속가능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일, 반복재해 기업에 대한 감독, 점검 등 밀착 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행안부의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적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야외 노동자 안전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점검 및 질식사고 예방 조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가는 향수 냄새, 혹은 갓 세탁한 옷에서 나는 섬유 유연제 향, 비가 내린 뒤 흙에서 올라오는 냄새까지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향수를 고를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은은한 플로럴 향인지, 아니면 시원한 스트러스 향인지,
오래 지속되는 잔향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같은 계열의 향수인데도 어떤 향은 오래 남고 어떤 향은 금세 잊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좋은 향료를 사용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백 가지 향료를 조합해 하나의 향을 완성하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향기로 표현하는 조향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향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향수는 꽃과 과일, 나무, 허브 등 자연에서 얻은 천연 향료와 실험실에서 개발한 다양한 합성 향료를 조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향료마다 지속 시간과 발향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향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향수가 탄생하는데요. 특히 향수는 처음 느껴지는 탑노트,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미들노트,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베이스 노트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됩니다. 그래서 같은 장미 향수라도 어떤 제품은 상큼한 과일 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제품은 우디하거나 머스크 향이 더해져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향료마다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조향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향사는 그저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수백 가지 향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장 조화로운 향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향료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향의 첫인상과 지속력,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수십 번의 테스트를 반복하며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 향수뿐 아니라 화장품과 샴푸, 섬유유연제나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의 향을 개발하는 것도 조향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맡는 익숙한 향 대부분은 이들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향기를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조향사의 역할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향이나 호텔 로비의 은은한 향기처럼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향기 마케팅도 조향사가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또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향수를 제작하거나 지속 가능한 천연 향료를 연구하는 등 활동 범위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향사는 향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넘어 브랜드의 감성과 경험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에 대한 꾸준한 호기심과 섬세함입니다. 다양한 향료를 구별하고 기억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각 훈련이 필요하며 향료의 특성과 화학적 성질에 대한 전문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향료 회사나 화장품 기업의 연구소에서 실무를 배우거나 향료와 조향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경험을 쌓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소비자의 취향과 최신 향수 트렌드를 분석하는 능력과 창의적인 감각 역시 중요한 자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뿌리는 향수 한 번에도 수많은 연구와 섬세한 조합이 담겨 있습니다. 향기를 통해 사람의 기억을 남기고 공간의 분위기를 꾸미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사람, 바로 조향사인데요. 보이진 않지만 오래 기억되는 가치를 만드는 직업 조향사. 우리의 일상을 더욱 특별한 향기로 채우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일상에 익숙한 향기 뒤에서 묵묵히 우리의 기억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숨은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경력이나 자격증만큼 기업이 어떤 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 입장에서는 채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특히 청년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에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이며 세부 자격과 지원 내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구직자 역시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이 참여 기업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기업과 채용 공고는 고용24 등 정부 취업 지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채용 공고를 살펴볼 때는 직무 내용과 지원 자격, 근무 조건, 복리 후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고용센터나 취업지원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경력과 전공에 맞는 채용 정보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구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환경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처럼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취업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부 지원 제도와 채용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처럼 기업과 청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채용 기회가 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무작정 스펙을 늘리기보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만의 안정적인 실무 경험을 채워나가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탐구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아파트와 공동주택,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은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흔히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주택관리사입니다.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직업인데요. 최근에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주택관리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주택관리사의 업무는 크게 행정관리와 시설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 업무로는 관리비와 회계, 인사와 노무관리, 입주민 민원 처리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등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업무로는 전기와 기계 설비, 승강기와 주차장, 조경시설 등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공용시설을 보수해야 할 때 관리비와 관련한 문의가 생겼을 때도 주택관리사가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유오피스나 복합 건물 같은 다양한 시설의 운영 관리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주택관리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9.2%가 공동주택인데요. 이 가운데 아파트는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데요. 공동주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자격인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1차에서는 회계원리와 민법, 시설개론을 평가하고 2차에서는 주택관계법령과 주택관리 실무를 평가합니다. 최근 치러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에는 23,007명이 원서를 접수했고요. 실제 19,076명이 응시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응시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험이 전반적으로 무난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으며
다만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주택관리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관리사부 자격을 취득한 뒤에 일정 기간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 비로소 정식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회계와 시설관리 같은 전문 지식은 물론 다양한 입주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조율하는 능력도 중요한 직업입니다. 또 공동주택의 안전과 운영을 책임지는 만큼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합니다. 수입은 근무하는 단지의 규모와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중소형 단지는 월 250만 원에서 320만 원, 중대형 단지는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높은 급여를 받기보다는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전문성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이 늘어날수록 주택관리사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 관리부터 입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일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책임지는 사람들. 오늘은 주택관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주변의 공간으로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안정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밤샘 근무와 상사의 잔소리에 사표를 던지고 싶다가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분노가 가라앉은 경험, 직장인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직장과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돈, 즉 자본을 통해 해소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신조어 금융치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직장인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아나운서, 요즘 직장인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금융치료라는 게 나타나나요? 네, 금융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득을 통한 치료인데요. 월급날 통장 잔고가 채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인센티브가 입금되는 순간 내가 흘린 땀과 노동의 가치를 숫자로 확인하며 심리적 안도감을 얻는 방식인 거죠. 둘째는 소비를 통한 치료입니다. 평소 눈여겨보았던 고가의 가전제품을 결제하거나 주말에 최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며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 금융치료 받고 왔다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의 즉각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역시 고생한 대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힘들게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면서 즉각적으로 보상받는 문화가 지친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활력소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돈으로 감정을 치유하는 데는 분명히 그늘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승현 아나운서, 금융치료가 가져오는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만 취해 금융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불안의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인 지출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통장 잔고가 메마르게 되고요. 줄어든 잔고는 다시 새로운 경제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낳아 결국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하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충동적인 지출은 치료가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감정의 치유를 돈과 결부짓는 이 현상을 우리 사회의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와 갈수록 각박해지는 고용 환경을 보여주는 씁쓸한 자화상이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마음을 치유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 반영된 셈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얻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융치료가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처방전이 되려면 어떤 노력과 대안이 필요한지 지연 아나운서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핵심은 결국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무작정 카드를 긁는 충동 소비가 아니라 나의 자산 현황과 지출 계획을 고려해서 이번 달 금융치료 예산은 딱 여기까지라는 명확한 상한선을 두는 계획된 금융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재정적 타격 없이 삶의 활력소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지출 외에도 직장 내 환경 자체를 개선하려는 사측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받는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선행되어야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치료라는 말 속에는 고된 노동을 견뎌내는 직장인들의 애환과 위트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에 찍힌 보너스도 좋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나의 지갑과 마음의 건강 모두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 금융치료의 명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탑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스토리 최한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빈스토리 시간입니다. 좋은 연구는 논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는 실험실을 벗어나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는 제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자빈스토리에서는 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연구를 세계 시장으로 이어가고 있는 인물, 폴리페놀 팩토리의 이혜신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혜신 대표는 카이스트 석좌 교수이자 오랜 시간 폴리페놀을 연구해온 과학자입니다. 폴리페놀은 커피와 차, 과일 등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폴리페놀이 물속에서도 강한 접착력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에는 의료용 지혈제 개발로 이어졌고 이후 그는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연구를 논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사업화에 대한 시각을 심어준 것은 미국 MIT에서의 연구 경험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공학자이자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공동 창업자인 로버트 랭어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와 사업화를 함께 고민하는 문화를 경험하며 좋은 기술은 결국 사람들에게 쓰일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철학은 첫 번째 창업인 이노테라피,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인 폴리페놀 팩토리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연구해온 원천 기술을 이번에는 모발과 두피에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제품이 탈모 기능성 샴푸 브랜드 그래비티입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이라는 신뢰성과 실제 기능성을 인정받으며 입소문을 탄 그래비티는 출시 초기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주문이 몰리면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예약 판매를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직접 원료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후 생산시설 자동화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췄고 회사는 출시 2년 만에 연매출 3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폴리페놀 팩토리는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과 일본 라쿠텐에 입점한 데 이어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화점에도 진출하며 K 기능성 샴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혜신 대표는 지금도 직접 해외를 찾아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라와 인종마다 다른 모발 특성을 연구하며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연구자의 또 다른 역할입니다. 2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그리고 그 연구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으로 만들어낸 창업가. 이혜신 대표가 꿈꾸는 것은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연구자이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 오늘 자빈스토리에서는 과학과 산업을 잇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폴리페놀 팩토리의 이혜신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논문 속 연구에만 머무르기보다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지독하게 현장을 누볐던 그 치열한 만큼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진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자빈스토리 이혜신 대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보고서 작성부터 자료조사, 번역, 회의록 정리까지 요즘 직장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하면 업무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바로 AI가 만든 결과물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검수노동이라고 부르고 AI가 우리 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하면 몇 초 안에 그럴듯한 문서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 수치가 정확한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사례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회사 내부 정보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문장 하나를 빠르게 만드는 대신 그 문장을 믿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업무가 새롭게 생긴 셈입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확인하고 수정하고 책임지는 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많은 직장인이 수많은 메시지와 회의 속에서 업무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을 포함한 31개 시장의 지식 근로자 3만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업무량이 많은 상위 이용자들은 핵심 근무 시간 동안 평균 2분마다 회의와 이메일, 메신저 알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동안 받는 업무 알림은 275회에 달했고 정규 근무 시간 밖에서 오가는 채팅도 전년보다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이미 업무가 잘게 쪼개진 환경에서 AI 결과물까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면 업무 속도는 빨라져도 직장인의 집중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결국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걸까요?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근로자 4명 중 1명이 생성형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직업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AI가 초안을 만들고 자료를 정리한다면 사람은 결과를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하며 최종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을 직접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AI에게 정확히 지시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한 직무 역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한 근로자들은 업무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됐고 업무량이 줄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AI 활용 경험은 연령, 학력, 고용 형태,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요. 특히 대기업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AI를 접하고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업처럼 숫자와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AI가 작성한 보고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AI가 내놓은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총 정리하자면 AI가 확산될수록 직장인의 업무는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작성에서 지시와 검증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는 수치와 고유 명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출처가 명확한지 살펴보며 회사나 고객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업 역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누가 검토하고 책임질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하겠는데요.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더 많은 결과물을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일지 모르겠습니다. AI에게 일은 맡기되 판단과 책임까지는 맡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기계가 채울 수 없는 신뢰와 책임의 가치를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지켜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 혼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일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거에는 혼자라는 모습이 낯설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와 주거, 생활 방식까지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1인 가구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친구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혼자 사는 가구가 참 많아진 것 같은데요. 1인 가구는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약 800만 가구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약 35%나 차지했습니다. 즉, 이제는 세 가구 가운데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셈인데요. 특히 20, 30대 청년층뿐 아니라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층에서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과 학업으로 인한 독립, 결혼 연령 상승,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가 소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 방식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소용량 소비입니다. 대용량보다 한 끼 분량의 간편식과 소포장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고 편의점 도시락과 밀키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 이용률 역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소비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맞춰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냉장고와 세탁기는 1인 가구용 소형 제품이 다양해졌고 식품업계 역시 1인분 밀키트와 간편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났고 또 가전가구 업계도 공간 활용도를 높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 모두 변화하는 가구 구조에 맞춘 정책과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로 통해 살펴본 것처럼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히 함께 사는 가족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소비와 주거, 산업 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도 함께 분석해보죠. 네,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입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임금과 복지, 근무 환경 차이가 취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고 이 청년들은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 관련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취업할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복지와 근무 환경, 워라밸도 중요한 기준으로 꼽혔는데요. 반면 많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입사 후에 단기간 퇴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조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뿌리산업에서는 청년층 지원이 줄면서 구인난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청년들은 단순히 급여만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복지, 조직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취업 자체가 목표였던 시대에서 이제는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는 방향으로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정부도 이런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또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원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인력 믹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업은 사람을 찾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는 셈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점점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변화하는 산업에 맞는 역량을 갖추려는 구직자들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과 기업 문화가 청년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를 김채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보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상품 광고가 딱 맞춰서 뜨는 경험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광고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까지 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AI 기술로 광고와 마케팅을 혁신하고 있는 AI 마케팅 테크 기업 매드업입니다. 매드업은 2015년에 설립된 AI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기업입니다. 광고를 단순히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를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광고 대행사를 넘어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테크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드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자체 개발한 AI 마케팅 에이전트 레버 엑스퍼트입니다. 이 AI에는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1조 원 이상의 실제 광고 집행 데이터와 전문 마케터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광고 전략과 소재 기획까지 AI가 직접 수행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약 12시간 동안 처리하던 데이터 분석 업무를 1시간 30분 정도로 줄였고 전체 업무의 90% 이상을 자동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사람 마케터와 비교한 테스트에서는 평균 27%의 높은 광고 성과를 기록했는데요. 기술력을 그렇게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매드업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502억 원, 영업이익은 85억 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3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올리브영, 무신사, 토스뱅크와 카카오티 등 200개 이상의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광고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다시 AI에 학습시키면서 기술 경쟁력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매드업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북미 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10개국 이상에서 광고를 운영하며 글로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언어와 문화, 소비 패턴까지 AI가 분석해서 보다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AI 기술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매드업은 앞으로 AI가 사람의 업무를 돕는 수준을 넘어서 마케팅을 스스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 광고를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드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마케팅의 확실한 효율을 증명해낸 메이드업. 불가능해 보였던 디지털 마케팅의 자동화를 이끌면서 에드테크 산업의 새로운 상업적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김하늘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달콤한 복숭아 향기와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제24회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입니다. 11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 복숭아 축제는 세종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데요. 올해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세종 시민운동장과 도돌이파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어 낮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밤에는 낭만적인 야간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료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이 축제에서 가장 먼저 만나봐야 할 것은 바로 조치원 복숭아 특별 판매전입니다. 조치원 복숭아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지역 대표 특산물인데요. 축제 현장에서는 산지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복숭아를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복숭아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 수확 체험입니다. 직접 복숭아를 따보고 수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복숭아를 활용한 복숭아 가래떡 만들기 체험까지 준비되어 있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직접 만들고 즐기는 오감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블랙호크 헬기 탑승 체험입니다. 축제장 위를 직접 비행하며 하늘에서 축제 현장을 내려다보는 이색 경험으로 기존 지역 축제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가족 물놀이 프로그램도 추천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먹거리입니다. 조치원의 대표 먹거리인 파닭과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푸드트럭존도 함께 운영되어 축제를 즐기며 다양한 메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축제장 내 든든하리 행사장에서는 품질 좋은 한우 홍보와 판촉 행사도 진행되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숭아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와 지역 전통주 시식 및 판매 부스도 마련되어 있어 조치원만의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지면 축제는 또 다른 분위기로 변합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풍등 날리기 프로그램은 이번 축제의 대표적인 야간 콘텐츠인데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원을 담은 풍등을 날리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복숭아 품종 전시관과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 축제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좋겠습니다. 달콤한 복숭아부터 다양한 체험, 이색적인 헬기 탑승과 야간 프로그램까지 이번 여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세종 조치원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복숭아 한입 하면 더위가 금세 가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추억 만들러 세종 조치원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여름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야 할 시점인데요. 더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가전,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건강관리까지 해칠 수 있는데요. 올여름 알아두면 확실히 쓸데있는 정보, 에어컨 사용법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껐다 켰다 반복하시는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더 많은 전기를 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낮추는 초기 가동 단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외출 시간이 1시간 이내라면 에어컨을 끄는 것보다는 설정 온도를 조금 올려서 유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제습 모드가 더 절약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습 기능은 공기 중 습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장마철같이 습도가 높은 날에는 효과적이지만 일반적인 더위에서는 냉방모드와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높을 땐 냉방, 습도가 높을 땐 제습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낮추는 대신 공기의 흐름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찬 공기가 실내 전체로 퍼지면서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바람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되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되면서 실내를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냉방 효율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필터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을 쓰게 되고 그만큼 전기 요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2주에 한 번만 필터를 청소해도 냉방 속도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에어컨 사용 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실내외 온도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도차가 크면 두통이나 피로감 등 이른바 냉방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부와 5도 내외 차이를 유지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중간중간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에어컨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작은 사용 습관만 바꿔봐도 더위를 효율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원함과 더불어 전기요금과 건강관리까지 함께 챙기면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현경 아나운서가 전해준 정보 참고하셔서 올여름 요금 부담은 덜고 시원함은 가득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쓸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일과 직업들이 모여서 지금의 사회를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잡학사전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일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일터 속에서 길어올린 작은 생생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